교재 105쪽에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뚜껑 없이 바로 소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 뚜껑도 없고, 오늘은 그 날것으로 먹는 회나 초밥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시가 굉장히 제목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가 충분히 예측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겠다라는 얘기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먼저 해볼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위기를 겪고 나면은 좀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남학생반을 갔을 때는 군대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군대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옛날보다 군대가 많이 가는 길이도 줄어들고, 또 내무반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예전에는 이제 내보다 빨리 온 고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비슷한 동기끼리 생활을 해서 눈치 볼 것도 많이 줄어들고, 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하게 되면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본권을 많이 제한당하고 한참 공부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해야 될 나이에 사회를 떠나서 어떤 곳에 장기간 동안 박혀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인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었는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왔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대 전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또 성장했다가도 금방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그 고난을 겪어본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뭔가 힘든 일을 겪고 나야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군대 이야기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예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압니까?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는 그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압니까? 박지성 선수 별명. 두 개의 심장. 맞아요. 또 세 글자짜리 별명 혹시 알아요? 박지성. 이름 말고 별명.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해버지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역시 그 관심사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반 바로 튀어나오는데 세 글자라고 하면, 이 해버지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 해가 해외 축구입니다. 해외 축구. 버지는 아버지. 그래서 해외 축구의 아버지를 줄여서 해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음악을 공부를 할 때 그 바흐인가 핸델인가 그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만큼 음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해외 축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해버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요, 축구를 보면 국가대표 축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가대표 축구가 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막 설레고 막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다 챙겨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대표 축구보다는 그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부터 해가 제일 유명한 손흥민 선수부터 해서 많은 선수들이 유명한 리그에 많이 나가서 뛰고 있고, 또 실제로 국가대표팀을 꾸려보면 국가대표팀 안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외국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범근 할아버지일까요? 차범근 선수 말고는 유명한 선수가, 해외에서 뛴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어느 날 일본 그 리그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히딩크 감독을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활약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있는 축구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지금도 그렇고 이제 축구 경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그 당시 유명했던 팀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맨유라는 팀인데요. 지금도 유명한 그룹이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성적이 낮고요. 맹구. 그때는 맨유가 세계 최고의 구단이었어요. 제일 잘하고 제일 유명한 구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사가 떴는데 박지성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때 우리 내가 고등학생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사를 보고는 다들 이거 진짜냐? 이거 실화냐라는 진짜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간다고? 약간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 호영이가 하버드에 갔다고? 약간 충격적인 사건이잖아. 엄청 깜짝 놀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축구를 못하는 나라, 유명하지 않은 나라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구단에서 뛴다고 이러면서 엄청난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밤을 새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해외 축구란도 훨씬 활성화가 되고 이제 해외 축구 중계권들을 방송사들이 따오기 시작하면서 해외 축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성 선수를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박지성 선수는요, 축구 선수로 따지자고 했을 때 좋은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좀 작은 편이에요. 운동선수일 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야 유리한데 박지성 선수는 왜소한 편이고요. 또 이 친구는 발이 평발이었다고 합니다. 평발이면 빨리 달리기도 힘들고 오래 달리기도 힘든데 박지성의 또 다른 별명이 두 개의 심장, 하루 종일 뛴다는 얘기죠. 실제로도 또 모기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이 수비를 하면 상대편 공격수를 계속 모기처럼 쫓아다닌다고 귀찮게 한다고. 그만큼 많이 뛰는 선수가 됐다는 거죠.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이제 세계적인 그 구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된 데에는 이 박지성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박지성 선수가 무슨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축구에도 무슨 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국가대표 이런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그런 데 출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가 정해진 역할에 충실하다가 이제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서 계속 끊임없는 노력으로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뭐 처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잘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힘든 환경 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스스로 뭔가 이루어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들이 존경하고는 하죠.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낸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박지성 선수 말고도 이런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함께 예배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 말고요. 유재석 씨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세호 씨도 많이 내가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더 많은 업적을 이룩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예능계 MC계의 1인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유재석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주년이지만 유재석이 우리에게 유명해진 것은 한 20년 정도입니다. 근데 20년도 엄청 긴 거죠. 사실 한 연예인이 1인 그 최상의 자리에서 20년 이상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냈다는 것은 얼마나 유재석 씨가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그 20년이 있기 전에 이 10년의 무명 생활을 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재석 씨는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가 유재석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와 너무 좋아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그 분이 계셨거든요. 해외인실에. 근데 그 분이 전화 와서 오빠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캐스팅 됐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PD님이 오늘 김성균 PD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격주로 연출할 때 이제 김성균 PD님이 저를 캐스팅을 늘 해줬거든요. 그날따라 김성균 PD님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분이 연출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괜찮아 하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캐스팅이 안 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역할도 뭐 어마어마한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역할까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은 그렇게 싫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도 뭔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피디님이에요. 저를 꾸준히 뭔가 지켜봐주고 기회를 주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탈을 저한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도 그러니까 저도 그 의도를 나중에 알았죠. 보면 형의 인생도 그렇고 인생이랑 방송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항상 큰 빛을 나중에 청량하게 주는 것 같아요. 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남지 않는 일들이 있지. 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거든요.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어긋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나쁜 물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보니까 참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고 잘 버텼고 근데 그것은 정말 제 스스로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주변 동료와 이 제작진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늘상 그 생각합니다. 아까 김석윤 PD님하고 전화를 깜짝 했지만 제가 그랬듯이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진짜 김성윤 PD님이 그때 저를 만약에 그때 나를 버려두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그 나태주 시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에 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보아야 된다. 바로 그 PD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신 거죠. 그 한 분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분의 생각에 그 함께 해주시는 제작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유재석 씨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연기자이자 배우이자 개그맨이었으니까 뭐 개그 콘서트 같은 이런 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겠죠. 근데 이제 매주 고정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날도 아마 출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거기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오늘 안 와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유재석 씨도 많이 울었다고 그랬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 출근하는 녹화하는 그날인데 준비 다 해서 마음의 준비까지 다 하고 갔는데 오늘 안 와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무명 시절들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내고 자기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석은 그 진행 솜씨나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제작진이라든지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걸로도 굉장히 미담 차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추운 그런 날이었는데 어떤 특정 매장에서 그 파카인가 겨울 파카를 전부 사서 제작진 전체한테 다 돌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자기를 그렇게 잘 봐주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그런 입담으로 내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1인자가 돼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죠? 그 힘든 무명의 시간 속에서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끌어줬던 여기 나왔던 그 PD 그런 분들이 대한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볼 이 고정희 씨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는 여러분이 방금 본 유재석 씨와 관련된 이 영상과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시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감상을 하고 문제를 푼 뒤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답은 133입니다. 133. 혹시 다 맞춘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몇 명 다 맞춘 친구가 있네요. 끝내주세요. 아마 3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3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시를 같이 한번 감상을 하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한 갈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의 제목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시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갈대가 나온다는 건 갈대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겠죠. 갈대의 어떤 속성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가 진짜 갈대를 그 상한 갈대 안에는 뭔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요. 갈대가 상하게 되면 뭐 흔들리면서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지만 상한 갈대라고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늘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 상한 갈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한 갈대를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련이나 고통 속에 있게 되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은 한 계절을 넉넉히 흔들리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흔들리다라는 것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이 넉넉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충분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 안에서는요? 하늘 안에서는요. 그럼 하늘은 어떤 공간이죠?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지낼 만한 어떤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꿈이 없는 존재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뭔가 긍정적인, 상한 갈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갈대는 넉넉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1, 2행을 해석한 것이라, 제대로 해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갈대가 밖으로는 보이지만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뿌리가 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밑동이 잘리는 상황에서도 새순이 돋을 수 있다랍니다. 여러분, 갈대와 같은 식물의 입장에서 밑동이 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입니다. 위기. 생각해보세요. 밑둥이 잘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정도가 돼야 밑둥이 잘리는 정도의 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밑둥이 잘린다는 것은 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뭐가 있으면 뿌리가 깊으면 새로운 순을 돋을 수가 있다. 그 밑둥이 잘리고 나도 새 순이 돋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떤 걸 갖고 있는 걸까요? 희망이라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죠?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뿌리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안 보이는 뿌리가 깊으면 새로운 희망이 있대요. 그럼 인간에게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부분, 뭐 정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하다면, 내면이 튼튼하다면 인간에게도 희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결국은 영혼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갈대를 통해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자, 특이한 표현인데요.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건 뭘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자? 맞닥뜨리자. 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맞닥뜨리자, 직면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으면 밑둥이 잘리는 위기가 오더라도 새순이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흔들리자, 맞서자, 고난에 다가가자라고 하면서 고난에게 정면으로 직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연입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여러분, 부평초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죠? 네. 나도 몰라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수능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를 처음 봤다. 그때 부평초가 뭔지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부평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아까는 갈 때는 어땠습니까? 상했지만 뿌리가 있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려도 새순이 도달할 수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부평초 잎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예요? 흔들리는 상황이죠. 이것도 위기 상황입니다. 식물에 있어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것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물이 고이면, 뿌리가 없는 상황이라도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꽃이 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꽃은 1년에 뭐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하늘. 세수. 하늘하고도 비슷하지만 이 새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뭔가 새롭게 피어나는 거니까.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고 뿌리가 없지만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뭔가 희망이 우리에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흘러요. 개울은 뭐가 있는 게 개울이에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고이면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도 개울이 있어요. 내가 뿌리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엔가 개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뭐가 있는 거죠? 희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나 등불은 켜져요. 등불. 그럼 보세요. 이 문장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나 뭐는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나 뭐는 어떻게 한다. 요 두 개의 문장이 형태가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요런 그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넣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대꾸법이라고 하죠. 대꾸. 요 위에도 대꾸가 있었어요. 보세요. 뭐뭐라도 뭐뭐 하면 뭐뭐 하거니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뭐뭐라도 뭐뭐 하면 뭐뭐 하거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들도 뭐를 이루고 있고, 뭐예요? 대꾸를 이루고 있고, 얘들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라는 게 뭐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열을 해가지고, 그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니까 운율과 형태적인 안정감도 주면서도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2번, 3번 나오기 때문에 내용까지 강조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 때라도 넉넉히 흔들릴 수 있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꽃을 피울 수가 있어. 즉 위기가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이 있어 라는 것을 대꾸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는 개울이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엔가는 등불이 켜지니까 가자. 고통이요. 살 맞대고 가자. 살을 맞댄다는 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게 뭐 하자? 아까 고통에게 가자. 고통에게 살을 맞대자. 고통에 정면으로 직면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고통에 직면해요? 세순이 나니까. 새순이 날 거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별로 안 그럴 건데 한 4교시쯤 되면 여러분들의 신체에 어떤 느낌이 오나요? 배고파요. 4교시가 안 돼도 오죠. 한 2교시쯤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여러분 엄청 걱정합니까? 아니요. 왜 걱정 안 하죠? 먹을 거라고. 왜 여러분 2교시나 3교시나 4교시에 배가 고파도 굶을 걱정을 왜 안 합니까? 어차피 먹을 어차피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먹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 학교 와서 배고플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고프기 힘들 뿐이지, 가끔 참기 힘들 뿐이지, 이게 내 배가 고파갖고 죽을 거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왜냐? 점심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고통이 와? 고통에 직면하자. 왜? 언젠가는 개울이 있을 거고 언젠가는 등불이 켜지니까 가자. 고통의 삶을 떼고 가자. 별거 아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겠느냐. 이 외로운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이 나쁜 상황도 각오하면, 외로운 거 어때? 라고 각오하면 어디 못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가기로 목숨 걸고 가면 해가 지더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고통이 와도 그까짓까쯤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못 갈 데가 없고 못 할 게 없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뭐 하랴,
문제냐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법입니까? 요런 거는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죠 사실상.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목숨 걸면 지는 애가 있더라도 갈 거야. 갈 수 있어. 외롭기로 작정하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은 외롭더라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의문형으로 바꿔서 전달만 했으니까 표현법만 의문형으로 바꿨으니까 이러한 표현법을 서리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1년과 2년 A와 B에서는 고통에 맞서자.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와도 새로운 게 오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년입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고통과 서름의 땅. 자, 고통과 서름의 땅과 대응하는 문구는 1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통과 서름의 땅 1년에는 상한 갈 때 밑둥이 잘리는 거, 흔들리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임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훨훨 지나가서 고통에 맞닥뜨려서 고통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면 어디에 도착하냐면 뿌리 깊은 벌판에 섭니다. 뿌리 깊은 벌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고통의 때를 훨훨 지났으면 어디에 도착해 있겠어요? 고통의 때를 훨훨 지나갔다면 좋은 곳에 도착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뿌리 깊은 벌판이라는 것이 좋은 곳,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향이 아니죠. 어디서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뿌리 깊은 벌판은 어떤 곳이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부는 곳이에요. 왜 두 팔로 바람을 막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고통이 맞. 고통을 막아보려고 막아도 고통이라는 게 막아지지 않는 곳입니다. 두 팔로 막아도 안 막아지는 곳이에요. 뿌리 깊은 벌판은 벌판이 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평지를 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서면 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뿌리 깊은 벌판이 고통과 서름을 맞닥뜨려서 거기를 맞닥뜨려서 통과한 곳이지만 아직은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왜? 뭐가 있으니까요? 뿌리가 깊은 벌판이니까. 내가 이 벌판에 딱 서서 뿌리를 깊이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두 팔로 막아봤자 바람이 안 막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맞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막아봤자 안 맞아질 거니까. 왜냐하면 이 벌판은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벌판이거든요. 이 뿌리가 깊다는 게 아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위에 열에서. 밑둥이 잘려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자면 뭐가 강한? 내면이나 의지가 강한 곳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서서 두 팔로 막아봤자 막아지지 않는 바람을 마음껏 맞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눈물은 없으니까. 영원한 비탄은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그런 거죠. 이거 또한 지나갈 거 아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 지나가면 점심시간 올 거 아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안 막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흔들리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캄캄한 밤이란 눈물, 비탄, 캄캄한 밤 전부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 같은 것들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이라는 공간 아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마주 잡을 손이 오고 있습니다. 손을 마주 잡는다는 건 혼자 잡는 거 아니죠?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군가는 내가 기다리는 존재죠. 이 마주 잡을 손이 오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영원하지 않고 비판이 영원하지 않고 바람을 맞으며 뿌리 깊은 벌판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주 잡을 손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함께할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눠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아까 유재석 씨에게는 어떤 분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윤석 PD 같은 분이겠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봐주고 나에게 집중해줘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견뎌줄 수 있는 누군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서 고통을 제대로 맞이하자. 상한 영혼들아 힘들어만 하지 말고 바람이 오더라도 맞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바람에 정면으로 떳떳하게 맞서자 라는 얘기를 고정희 시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내용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1번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사를 강조하고 있다. 어때요? 맞아요. 이거죠. 대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죠. 이것도 대구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사보면 손 하나 오고 있거든. 이게 지금 요 부분, 요 1행의 이거, 2행의 요 부분, 그 다음에 3행의 요 부분이 셋 다 비슷한 문장인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하늘 아래 선이 여기도 있었잖아요. 하늘 아래 선. 뭐뭐라도 하늘 아래 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뭐뭐라도 하늘 아래 선 뭐뭐 하거니. 요 문장 형식이 똑같이 반복돼요. 대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표현을 1번에 딱 배치해가지고 시의 상황까지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게 답이에요.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2번.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한다. 여러분 표현법 문제는 앞에서 걸으든지 뒤에서 걸으시든지 내가 좀 더 쉬운 걸로 걸으면 되는데 틀린 거 찾을 때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야 되죠. 근데 이 시에서는 계절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근데 그 계절은 계절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시간의 길이를 얘기한 것이지 계절의 흐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땡. 3번 사물의 의인화. 자, 이 시에 의인화가 사용되어 있느냐? 있습니까? 아니요. 갈대는 어때요? 상한 갈대가 흔들면. 흔들린다. 상한 갈대가 흔들린다. 이거 의인화예요? 아니요. 아니죠. 상한 갈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인화가 아니고 상한 갈대가 흔들리는 걸 보고 그 자연의 이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갈대 자체를 의인화한 것 아닙니다. 갈대가 견딘다. 갈대가 이겨낸다. 이래야 의인화입니다. 갈대가 흔들린다. 고통에 맞서자. 이건 의인화가 아니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3번 안 됩니다. 자, 4번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냉소적 태도도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요. 공감각적 심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될까요? 일단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 이거 공감각이라고 체크해뒀으면 바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거에 집중해서 읽지 않았으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색깔, 뭐 냄새, 뭐 이게 촉감 이런 거를 표현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그나마 이 시에서 좀 찾아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갈대가 흔들린다, 등불이 켜진다, 살을 맞댄다, 지는 해,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 캄캄한 밤. 얘들 전부 하나의 감각만 등장합니다. 공감각이 되려면 일단 동시에 두 가지 감각이 등장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감각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공감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 심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묻습니다. 자, 복합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구절에 두 가지의 감각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동시에 두 개의 감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게 공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무슨 표현을 썼었죠?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의 예로 내가 자주 들어주는 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구절입니다. 푸른 종소리. 그러면 이 시를 보는 사람은 이 시를 쓴 화자는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분수를 본 거예요? 푸른 종소리.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종소리가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느낌으로 느껴져요. 시각적으로 다가오고 소리가 너무 밝아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감각의 전이고 공감각입니다. 그럼 복합감각은 뭐냐? 분수의 푸른빛과 함께 느껴지는 맑은 빼고 종소리. 이러면 분수의 푸른빛 시각, 그 다음에 함께 들려오는 종소리,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와 소리를 동시에 들었고 그걸 한 구절에 쓰면 복합감각. 그냥 종소리인데 푸른 종소리면 공감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걸 구분을 요하지 않지만 어렵게 나오면 공감각과 복합심상의 차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감각이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난 건지 아니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뀐 건지를 체크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공감각이 없으니까 답이 안 됩니다. 자, 5번 과거 회상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려면 과거형 표현이 나와야 되죠. 이 시를 보면 어떻게 하자,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미래 이야기나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이번은 쉬운데요. A와 B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A는 1년이고 B는 2년인데요. A의 밑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A의 밑둥이 잘리는 거는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B의 개울은 물이 고여있는 곳이므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위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 이 한 계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간의 길이지 그 계절 자체가 힘든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지는 해도 부정적이긴 한데 이걸 또 극한이라고 보는 것까지도 무리고요. 자, A의 세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 밑동이 잘려도 세순이 돋고 그 어두운 밤에도 등불이 밝혀지는 것은 고난이 바뀌는 거니까 극복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되고요. A와 B는 모두 비판적인 어조라고 했는데 여기는 비판적인 어조 아니에요. 고난에 맞서자, 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건 무슨 어조일까요? 등장. 뭐뭐 하자라는 건 청유형 표현이고 어조는 어떤 게 느껴져요? 힘차게 느껴지죠? 네. 고통을 해서 지지 말고 해보자, 파이팅이잖아. 이걸 뭐라고 할까? 의지적 어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는 의지적 어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보자는 의지적 어조, 비판적 어조가 아닙니다. 자, 5번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 소극적이 뭔데? 안 하려고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A도 고통에 맞서자고 B도 고통에 맞서자잖아. 근데 어떻게 소극적으로 변했어? A에서 막 맞서자 이랬는데 B가 무서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안 해야지 이래야 소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안 됩니다. 적어놓으면 3번.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종이쳐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문제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목표는 시에 쓰인 어구의 의미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요. 활동 1은 시상을 고려하여 기억, 뿌리 깊은 벌판과 관련된 어구를 찾아서 이렇게 5개를 찾아놨어요. 뿌리 깊은 벌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 5개를 찾고 활동 2에서 얘들의 의미를 이미 다 뽑아놨어요. 갈대의 의미, 하늘의 의미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각각의 의미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억을 해석한 게 3번입니다. 그럼 보세요. 1번 1년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여기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갈대가 흔들리는 존재라고 문제에 해놨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뭔데요? 뿌리가 깊은 벌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존재라도 이 뿌리가 있는 벌판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참입니다. 자, 2번 1년과 3년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한 것을 보면 초월적인 공간, 이건 의심하면 안 되지. 왜? 하늘이 초월적인 공간이라고 했잖아. 현실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벌판은 하늘 밑에 있는 것이고 바람을 맞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초월적이면 벌판은 바람을 맞아야 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죠.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3번 3년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잖아요. 기억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 뿌리 깊은 벌판에 서 있으면 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왜? 밑에 언젠가는 끝나고 마주잡을 손이 오는 공간, 기다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의 구속이나 영원이라는 말은 이 시에서는 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3년에서 밤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여기 해놨네. 밤 부정적 상황 닥쳐오는 것을 보면 기억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 밤이 와요 벌판에도. 그러면 시련은 오고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4번은 추측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번 3년에서 손과의 만남을 뿌리 깊은 벌판에서 기대하고 있죠. 손과의 만남. 근데 그러면 기억은 뭐죠? 이 손님이 마주잡을 나의 고민을 해결해줄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판에 서 있으면 손이 마주잡을 손이 올 거니까 나의 기쁨과 어떤 소망이 예비된 공간이 뿌리 깊은 벌판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마주잡을 손을 기다리니까요. 그래서 5번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고정인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